정책은 주어진 시점에서 에이전트의 행동 방식, 나 지금 뭐 하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보상 신호는 각 시점에서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하나의 숫자, 보상 신호는 즉각적인 외부 신호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치 함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건데, 미래까지 고려했을 때 축적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상의 총량,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바로 가치 함수가 되고요. 모델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모델, 스테이트 트랜지션, 리워드 프레딕션, 플래닝, 모델 베이스 러닝.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의 차이점. 자, 이것도 이제 그 책에 바로 나옵니다. 그 아까 1.1장에 사실 바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 요약을 했어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다들 아시지만 익스터널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교사 아까 티처죠. 티처에게서 난리저블한 익스터널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아진 그런 레이블드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목표가 익스트라폴레이션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앤드루 바르토의 또 톡에서 가져왔는데 이 앤드루 바르토가 서튼 앤 바르토 그 책에 나오는 게 자기들이 이제 초반에 R을 공부할 때 주로 했던 그 역할이 그러니까 다뤄야 했던 게 뭐가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RL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는 게 주요 연구 주제였대요. 그런 논문을 엄청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게 핫 이슈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앤드류 바르토가 톡 할 때마다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의 차이점을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단어 선택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뭐 다 나오죠. Learning with a teacher 해서 하고 여기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고 이 보시면은 에러가 결국 타겟 아웃풋과 액츄얼 아웃풋 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에러를 계산할 때 바로 요 아웃풋 자체가 이제 쓰입니다. 요게 사실 중요한 지점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히든 스트럭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어떤 히든 스트럭처를 찾고 뭐 이거는 이제 티처 없이 뭔가 공통점, 시밀러리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RL은 그래서 뭐가 다르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 놓는데 it is often impractical to obtain examples of desired behavior. 그래서 모든 desired behavior, 그러니까 뭐 정답이 되는 모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예를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행동의 그 종류가 그 트레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 조합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서 특히 이 그리드 월드 같은 진짜 간단한 거에서는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동물이나 아니면 인간의 삶에서 혹은 로봇조차도 이 디자이어드 비헤이비어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결국 디제너럴시죠. 뭐 대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프랙티컬하고 그래서 답을 다 알기보다는 그러니까 얘를 다 받을 수는 없고 무조건 그거는 없다 하고 그래서 이게 그 펄스 오브 디멘저널리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못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알파고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바둑을 어떻게 AI가 하게 하느냐에서 이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가 가장 핵심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뭐 트리서치 같은 걸 했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임프랙티컬한 건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에이전트가 스스로 배워야 된다. 스스로 피규어아웃하고 나한테 그냥 되는 거.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냥 내가 조금 어댑터블한 오토노머스하고 어댑터블한 행동을 하는 그거를 굉장히 처음부터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갖추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를 보면서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토노머스하고 어댑터블한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그냥 탑재되어 있는 그게 굉장히 필수 요소인 거죠. 아래를 그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굉장히 그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어려운 딜레이드 리워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토노머스한 그런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이전장이었나 그 전전장이었나 하여튼 그 앤드류 버토랑 리처드 서튼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 책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 중에 하나가 reinforcement learning은 situation과 네. 액션을 매핑하는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supervised learning 밑에 적혀있는 저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액션이 1대1로 매핑되는 것들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은 그냥 그쵸. 그야말로 학습을 그냥 원투원 매핑을 시키는 음,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도 너무 많은 조합의 다른 상황과 너무 많은 조합의 다른 리워드가 서로 엉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매핑 시킨다기보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츄에이션과 액션이 있으면 그 중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시츄에이션이 들어갔다가 어떤 액션으로 나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시간이 녹아 있고 여기에 네. 어 그것을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명시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학습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아레링 아닌가 싶어서 아 그럼 맵 시츄에이션 투 액션이 맞는 네. 말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 맵 시츄에이션 투 액션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지 책에서 그런 게 좀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츄에이션 투 액션 매핑이 바로 폴리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아직 제가 오늘은 수식 없이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은데 다음에 이제 수식을 하면은 뭐 파이 액션 기분 S가 이제 폴리시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알파고에서 폴리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르치거든요. 네. 음, 그게 그러니까 기본 그 알파고에서 알파 제로에서는 안 하는 알파고에서는 기존 기보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거를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르치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훨씬 더 이걸 잘 하려면 플레이를 잘 하려면 어댑터블한 비헤이비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경우의 수의 시츄에이션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츄에이션 투 액션 매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시츄에이션 투 액션 매핑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에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폴리시 자체를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폴리시 인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컨트롤 에지 인퍼런스라는 그런 게 제가 사실 오늘 바로 강의하기 직전에 지금 막 공부하다 온 건데, 네. 폴리시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일단은 기본, 약간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폴리시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레이턴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츄에이션 투 액션 딱 말씀하신 거기 레이턴트가 있는데, 이 서튼 앤 바르토는 제가 볼 때, 이, 결국 아까 그 진짜로 첫 문장이 시츄에이션 투 액션인 게 맞는 게, 제 폴리시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 뒤에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난 밸류가 필요해. 그 밸류에 대한 매핑이 필요해. 밸류 펑션이 필요해. 가치 함수가 필요해. 그게 이제 두 번째라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이 질문이 저는 되게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시츄에이션 투 액션인데 그거를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밸류 펑션도 가지고 오고 뭐 Q 펑션도 이제 밸류 펑션 일부니까 그것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폴러시 모델 자체를 빌드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네. 드렸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 자체를 하나의 렌즈로 푸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이걸 쭉 언폴딩 해보면 거기에는 사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밸류 러닝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체인으로 좀 엮여서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한 결이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RL에 되게 특별하고 특이하고 되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 점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 때 보통 모델 이따가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스테이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보통 프로버빌리티라고 하고 스테이트이 그러니까 현재의 시츄에이션에서 뭐 시츄에이션이라고 말을 쓰면 시츄에이션 혹은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트래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리시고 저희 지식이고 이런데 RL은 철저하게 거기 액션이 중심 딱 그 매개체가 돼서
S에서 바로 ST 플러스 S에서 S 다시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S에서 A를 거쳐서 S 다시를 가서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S에서 S 다시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핵심이 S에서 A를 거쳐서 S 다시로 가는 게 이제 이 RL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러닝의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조금 다른 점은 강화 학습은 이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 스트럭처를 찾느냐 안 찾느냐는 이제 찾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고 이제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다 앤드루 바르토의 슬라이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요걸 딱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바로 learning with a critic. 여기서 중요한 이제 두 개가 요겁니다. evaluation, 요게 아까 에러라고도 말하는 evaluation, 여기 learning with critic. 그래서 아웃풋이 있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 거의 비슷하죠. 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근데 이 아웃풋이 자체가 이 이밸류에이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아웃풋들이 쌓여가지고 리워드 시그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요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크리틱 결국 나중에 이제 너가 이 어큐뮬레이티드 된 리워드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그거를 학습하는 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또 비슷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필요하고 슈퍼바이즈 러닝과도 비슷한데 사람들이 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바르토가. 그런 의미에서 요 그림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Unique Property of RL 여기에 요 슬라이드 바로 다음에 요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다 이렇게 anything, almost anything이에요.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도 되고 다른 인플루언스가 들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 크리틱만 만족시키면 돼요. 이게 크리틱은 리워드 시그널에 의해서 크리틱이 발동이 되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중간은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The critic does not even need to see the output of the learning system. 아웃풋 자체를 뭐로 가도 어떻게든 하여튼 리워드만 이제 높이면 된다. 그래서 이게 a very important property of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요거 다다음 이제 12번 요게 8번이고 12번 중간에 좀 다른 얘기가 있다가 이 첫 번째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이 앤드루 바르토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에러 커렉션 러닝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약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에러의 기반 자기가 낸 아웃풋을 가지고 액츄얼 아웃풋과 비교해서 에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커렉션하는 방향으로 하는 학습은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이 둘을 사람들이 헷갈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 이제까지 연구한 게 대부분 다 에러 커렉션 연구였고 그래서 one can see that trial and error maybe the terminology is misleading. 그래서 요 에러 때문에 이 좀 misleading 하는데 이 트라이얼 앤 에러가 실제로 아웃풋에 의거한 에러가 아니고 이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답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맞다 틀리다만 알아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영상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그 되게 공부 잘하는 분이 뭐죠 과학고를 나왔었나? 그 다음에 되게 최연소 의사가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 답지를 안 보고 공부해요. 이런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얄미운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 답지를 안 보는 게 약간 이런 답을 몰라도 내가 맞냐 틀리냐만 봐도 이제 다 피규어 아웃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답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뭐 어떤 걸 해도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 RL이 푸는 문제는 답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유롭게 놔두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그냥 최대화한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 자체가 이제 문제를 풀게 만드는 약간 그게 처음에 말했던 데미스 하다비스가 말했던 뷰티, whole beauty of this learning system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글을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페이지 3
그러니까 텍스트북에 이제 굉장히 초반 페이지만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another key feature of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it explicitly consider the whole problem of a goal-directed agent. 그래서 목표가 가진 에이전트가 가진 전체 문제를 고려하는 게 바로 이 RL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일부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데 반해서 다른 접근들은 이게 어떻게 작은 서브 프로블럼을 푸는 게 더 큰 그림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잘 상관하지 않는 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립된 하위 문제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역적이게 된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접근들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강화학습은 완전 반대다. 여기 완전 반대다는 제가 썼네요. The opposite tech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목표를 가진 에이전트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자체, 시작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쭉 나오는 게 RL은 목표를 가지고 환경은 감지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전체 루프를 다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강화학습은 다른 접근들을 다른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까지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전체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도움이 되면은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 같은 딥 RL이 굉장히 그 브레이크스루 같이 여겨지는 게 이런 다른 접근들을 포괄하고 흡수해서 전체 틀에 일부의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체 틀을 그리고 있다.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지능을 모사하는데 아주 적합한 접근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휴먼 레벨 인공지능인데 휴먼 레벨 인공지능을 다룰 때 강화학습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심의 흐름이 되겠다. 왜냐면 이 인간 레벨, 휴먼 레벨 인공지능은 전체 문제를 다루니까 여기 전체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말을 뭐 아니나 다를까 4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Of all the forms of machine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is the closest to the kind of learning that humans and other animals do.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하는 학습과 가장 가깝다, 밀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저희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지금 딱 대답을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RL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좀 계속 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브레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조금 던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답이 아니라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운데 제가 이 켄지 도야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티스트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인스피레이션을 줬죠. 이분이 이런 그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는 걸 저는 한 몇 년 전에 알았는데 보시면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슈퍼바이즈 러닝을 딱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세 가지의 러닝을 잘 나눈 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콜텍스 그리고 아마 히포캠퍼스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베이설 갱글리아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이 세레벨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리파타이트 구조를 제안을 했었고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또 이제 그 RL에 대한 이런 뭐 TD 시그널 이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리워드, 이밸류에이션,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은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해서 센서리 인풋과 액션 아웃풋이 있고 그것에 이제 매개하는 게 탈라무스고 스트라이어텀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TD 시그널이 도파민 뉴런으로 가서 이제 리워드가 여기 리워드도 여기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매핑을 정말 벌써 1999년, 2000년에 이렇게 자세히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정말일까? 뭐 이런 사실 의문이 많이 들고 저는 홍 교수님의 한번 생각도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쪽이 저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그림이라서 제가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코멘트 같기도 하고
교수님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느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세레벨럼, 그러니까 미드 브레인은 확실히 네. 진화적으로 확실히 올드 스트럭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세레벨럼이랑 베이설 갱글리아 중에 뭐가 더 올드 스트럭처인지가 되게 궁금해졌고, 음, 지금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옮겨가면서 점점 답이 직접 주어졌다가 조금 좀 복잡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갖다가 아예 답이 음, 주어지지 않는 언스퍼바이드 러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지능의 진화적인 발달 순서가 정말 이 순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러면 세레벨럼이랑 미드브레인이 먼저 나타나서 뭔가 어떤 행동의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갔다가 이제 밸류 러닝으로 들어오면서 음, 레인포스먼트 러닝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중에 더 복잡한 환경을 표상하고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나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 등장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걸 지금 1999년도에 했다는 거죠? 네. 참 진짜 이, 이 논문이 저는 아직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스퍼레이션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크게 보면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하여튼 제가 든 약간 질문들은 분명히 콜텍스에서도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을 뭔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레벨럼에서도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세레벨럼에서 도파민 시스템에 바로 시냅스로 가는 그런 음, 도파민 뉴런 같은 게 음, 있다는 음, 것도 발견이 되고 해서 음, 이게 이렇게 나눠질 것 같지 않고 훨씬 더 인터밍글도 돼 있을 것 같긴 음, 한데 음, 크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진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프레딕티브 코딩 저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 프레딕티브 코딩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비주얼 코텍스나 아니면 사실 모든 브레인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 프레딕션이 있고 프레딕션 에러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까? 이게 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다 뭔가 섞여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의 뭔가 프린시플 이렇게 나눠져 있기보다는 하나의 키 프린시플이 적용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프레디티브 코딩 같은 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하여튼 잡생각들이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그럼 이 리워드는 여기서 이 화살표가 맞나? 이게 직접 어떻게 음, 이거는 음, 가지? 뭐 이런 생각, 진짜 별 잡생각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도대체 뭐지? 막, 여기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이포탈라머스는 어디로 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예. 사실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도파민 뉴런 밑에 있는 미드브레인 시스템도 예,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당연히 이렇게 딱 쪼개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프릭티브 코딩이란 어떤 이름으로 구현된 거라기보단 뭐, 저런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도 사실 프릭티브 코딩과 상당히 결이 맞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대신에 네, 그냥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린 것뿐이지. 보면은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점점 시간의 축이 길어지면서 이 음, 언스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이 생각이 나고 음, 결국에는 그쵸. 프릭티브 코딩도 사실 답이 주어진다기보다 내 인터널 모델과 바깥에 있는 월드를 계속 매칭시키면서 모델링하는 음, 기제라면은 사실 그것도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이게 옳고 틀린 거야라는 답을 얻어서 네, 학습하기보단 내가 제대로 내 인터널 모델이 익스터널 월드를 제대로 표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것도 굳이 해답이 있다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코딩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겹겹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조금 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하면서 계속 이렇게 점점 답이 없는 문제로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되게 어떻게 그러니까
제 말이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꼭 마치 이렇게 삼원론 분리주의자로 보일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교수님 말씀대로 확실히 복잡하게 인터밍글돼서 사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점 자체는 좀 되게 재미있고, 그럼요. 99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저한테는 혁신적으로 네. 다릅니다. 그 켄지 도야가, 네. 주목할 만한, 이분의, 최근까지도 엄청, 그럴 것 같아요.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최근에는 글쎄, 글을 많이 쓰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 그 오이스트인가, 거기서 계속 중요한 심포지엄 같은 거 계속 오르가나이즈 하시고 하는 걸 저는 봐서 주목할 만한 분이고, 한 가지가 이분 여기 켄지 도야 논문에 보니까 그, 에크날리지먼트에 오키데 히코사카 그 김영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셨고 그 지금 NIH에 계신 작년인가 한국에 올해 한국에 오셨었죠.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베이절 갱글리아 안에 이 밸류 메모리 롱텀 메모리가 베이절 갱글리아 안에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트리파타이트 관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관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 김영 교수님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요 메모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중요하군요. 네. 메모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교수님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뇌 전체의 메모리가 다 네. 조금씩 다 이렇게 네.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시스템에 다 메모리가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답이라기보다는 질문으로 이제 가지고 왔고 앞으로 더 한번 같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옵티멀 컨트롤과 애니멀 러닝과의 관계. 제가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근데 네, 그 교과서에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과서를 딱 보기 전에 사실 어제였나요? 엊그제 이 말하고 하는 어디 교수님이신가요? 버클리인가 이분도 하여튼 그 CS 쪽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트위터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Increasingly, I found many machine learning papers and work do not know the history of their field, nor know results in other related fields.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이러면서 If you do not respect history, history will not respect you for sure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 1.7장이 바로 이 Early History of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여기에 정말 그 인물들 이름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정말 재밌는 챕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 소개는 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근데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정말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크게 큰 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뭐라고 첫 문장이 나오냐면 The early history of reinforcement learning has two main threads. 둘 다 굉장히 롱하고 리치한 두 가지 메인 트레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trial and error learning in 동물학습이고요. 두 번째가 optimal control theory, optimal control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두 트레드는 독립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트레드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자, 옵티멀 컨트롤은 중요한 이제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하여튼 서브시퀀트한 뭐라 그러죠? 연이은 어떤 의사결정을 쭉 해 나가는 과정을 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옵티멀하게 풀기 위해서 이제 벨만이 현재 밸류를 다음 밸류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수식을 썼고 이거에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수식을 진짜로 하나하나 봐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벨만이 이미 스테이트과 밸류 펑션을 말을 하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옵티멀 컨트롤을 풀고자 한 거죠. 이 옵티멀 컨트롤은 근데 이런 디시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동물이나 생명체가를 꼭 고려했다기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존재,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드론 같은 거 날아가야 되는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어떤 패스를 갔을 때 그 옵티멀한 패스를 잘 갈 수 있냐 액션의 패스를 갈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고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에서는 보통 이 오프라인 컴퓨테이션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어리를 공부 지금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주제 자체는 굉장히 저희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나 디시전 메이킹 하는 분들이 푸는 문제랑 되게 비슷하다는 결이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다른 점이 바로 이 에큐리 시스템을 다 그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파셜리 옵저버블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 다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MDP 풀리 옵저버블한 그 MDP 시츄에이션을 이제 가정을 하고 하게 됩니다. 이 MDP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너무 이런 약간 어려운 말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키워드들, 특히 이 오프라인 컴퓨테이션을 했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아날리틱 솔루션,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해석적인 어떤 해답을 찾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벨만 이퀘이션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목표점을, 옵티멀한 포인트를 딱 가지고 거기부터 그냥 백프로퍼게이션은 아니지만 백워드로 계산을 쭉 해가지고 모든 밸류를 쫙 다 알립니다. 그게 이제 로봇을 뭐 통제하거나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서부터 백워드로 쭉 오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은 애니멀 러닝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로우 오브 이펙트 어떤 좋은 거는 계속하게 되고 나쁜 거는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시작점이었고요. 여기서 시작점은 벨만 이퀘이션이었다면 여기서는 로우 오브 이펙트고 그래서 톤다이크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년도 분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 전에 이분의 여기부터 많은 것이 시작이 됐고 여기 보시면 그로핑 앤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이 에이전트 자체가 더듬으면서 실험을 하면서 언더스탠드를 해 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보면은 여기서는 온라인 러닝 이 왼쪽은 지금 오프라인 러닝 이게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orward in time 학습은 저희가 미래에 가가지고 과거로 올 수가 없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크레딧 어사인먼트, 뭐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 이게 지금도 풀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신경과학이든 뭐 행동과학이든 중요한 연구 주제일 만큼 아직도 이게 미래에 있는 게 과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데 왜냐면 우리는 얼핏 보아하면 그냥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쭉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forward in time.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데 다르다. 그래서 뒤에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차이점을 뭐 컨트라스트를 하긴 했지만 비슷한 점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나타난 게 바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RL이 이 두 개를 통합을 시킨 하나의 방법이었고 저는 이게 가만히 보아하니까 되게 프레딕티브 코딩이랑 좀 했던 목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원 스텝 러닝인 거죠. 네. 그냥 내가 지금 요 두 개를 그러니까 포워드랑 백워드를 어떻게 하면 요 현재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고 한 번 가가지고 나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제 TD 에러인데 요 수식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요게 TD 에러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스텝이 하나밖에 없어요. T 플러스 1이랑 T. 그러니까 스텝 하나만 가서 그러니까 T에서부터 스텝 하나를 가서 내가 배우겠다는 게 이제 TD 에러고요. 그래서 이제 매 순간 매 스텝 배울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TD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제가 또 하나의 깨달음이 읽어볼게요. 이 앤드류 바르토가 또 이 식도 이제 앤드류 바르토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물론 이 식은 뭐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겠지만 It's an error in error correction. 이 TD 에러도 에러라는 거예요. But it's different than usual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because it's predicting not only some external signal, namely the reward. 여기 reward가 있는데 이건 external signal이에요. 여기 RT 플러스 1이 바로 reward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면 요 다음 상태 어떤 액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갔을 때 바로 받는 걸 RT인데 RT라고도 표현하고 RT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시간은 이제 하여튼 즉각적인 리워드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immediate reward인데 이 immediate reward는 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건 외부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거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텀입니다, 이. 감마 VST 플러스 1. 그래서 요 RT 플러스 1과 VST 요 두 가지만 요 가운데 게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이게 없는 게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의 그 시과 똑같은데, 바로 이 TD 러닝 RL로 오면서 이게 뭐냐면 리워드가 없이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익스터널 리워드가 없어도 배우거든요, TD 러닝은. 왜냐면 Q만 주어줘도 그 뭐죠? 그 파블로프의 개가 침을 흘리거든요. 그 Q만 주어줘도 내가 벨 소리만 들어도 내가 아직 리워드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측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own prediction. 그래서 나의 프레딕션이 나의 러닝 시그널이 되는 게 바로 이 TD 에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이 학습에 들어온 리얼라이즈된 현현한 시간이 이 학습 과정에 들어온 거죠. 이게 없었으면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프레딕션이에요. 근데 이게 프레딕션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챌린지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앤드류 벌트 톡을 한번 다시 저도 사실 들어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 다시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 네. 뭐 데이비 실버도 그냥 쭉 들었을 때 잘 모르던 게 공부를 조금 하고 다시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옵티멀 컨트롤이랑 애니멀 러닝의 그 오리진이 궁금했는데, 사실 애니멀 러닝이란 단어가 뭐 굉장히 뭔가 오드하게 들리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인간의 지능,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아마 과거 1900 몇십 년도에서는 애니멀 러닝이라는 어떤 그 주제가 그러게요. 먼저 나왔었던 거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쪽, 그러니까 애니멀 러닝 쪽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상당히 모델 프리스러운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 맞아요. 오프라인 러닝 얘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옵티멀 컨트롤은 아마 뭔가 그때 뭐 전쟁 시대나 아니면 로봇이 갑자기 이제 발달하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연구 분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애니멀 러닝은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저희가 인간의 심리보다는 먼저 동물의 러닝을 먼저 궁금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조금 더 정의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는 것 중에 모델 프리로 느껴졌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 애니멀 러닝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옵티멀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니까 아마 언폴딩을 쭉 액션을 미리 해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백워드로 해서 다 그 완벽한 어떤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갖고 가는 것인지, 그거에 반해서 애니멀 러닝은 그때그때 가가지고 당장 어떤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은 맞는 것인지, 그게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진짜 교수님이 이렇게 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니까 또 새롭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거의 그 오리진의 배경까지는 이 책에서도 설명을 안 해서, 근데 진짜로 뭐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옵티멀 컨트롤은 확실히 그 기계들이, 이게 저도 옵티멀 컨트롤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기계들은 일단 그 액션과 스테이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수학적인 어떤 뷰티를 가지고, 이 벨만 책을 보면 저 서문만 읽었는데, 사실 원래 목표는 쭉 읽는 거였는데, 서문에 이 수학자로서 이거의 옵티멀 솔루션을, 아날리틱 솔루션을 이렇게 딱
제공하고 싶은 게 목표라고. 어떻게 보면 응용 수학자의, 뭔가 예측을 굉장히 아름답게 한 가지의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려진 시스템을 당연히 처음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 베이스트가 맞죠. 왜냐면 모델을 다 아는 거죠. 모델을 다 알고. 모델을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글쎄요. 그러니까 애니멀 러닝의 대척점에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생각했을 때 트라이얼 앤 에러를 가정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서문에 읽어봐도 디시전 메이커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디시전 메이커가 이거를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코노믹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서브시퀀 디시전에 대한 얘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모델을 다 아는 경우, 시스템을 다 아는 경우, 속속들이 다 아는 경우. 그리고 딱 말씀하신 대로 애니멀 러닝은 확실히 모델 프리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면 애니멀이었냐? 그러게요. 지금 저도 들으면서,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파블로프나 이 손다이크나 다 어떻게 보면 동물을 가지고 먼저 이 러닝 티오리가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애니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심리학에서 러닝 티오리 할 때 애니멀 러닝이라고 꼭 안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서튼 앤 바르톤은 이 애니멀, 그러니까 심리학의 굉장히 초창기에 그 애니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실험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개론 뭐 이런 수업 들으면 네.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동물 실험이 많은 것 같아요. 파블로프, 예. 뭐, 쥐를 네.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정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간보다는 뭔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종으로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마 초기에 그 행동주의자들은 또 사람 왜 왓슨 되게 유명한 왓슨의 누구죠? 그 알버트 베이비 되게 애기한테 막 예. 안 좋은 실험하고 해가지고 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때는 하여튼 사람 실험도 했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사람도 동물의 일부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시각을 만약에 바라볼 수 있다면 네. 이거 혹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이 중간에 넣은 거는 이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교수님의 관점이신가요? 아니 근데 네. 되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텍스트 읽어보면은 third thread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첫 문장에 두 개의 thread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머징한 어떤 third thread가 TD 러닝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TD 러닝의 그 핵심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데 맞아요. 완벽한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나의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가기 때문에 guess of guess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내가 추측했던 거를 한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행동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행동을 골라서 행동을 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하고 뭐 이런 쌀싸. 예,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의 어떤 그 중간에서 언설튼한 상황에서 계속 이 스트러글링 하는 그 에이전트의 그 어떤 숙명 아닌가 이런 쪽이 느껴지면서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TD 러닝이 정말 잘 발견이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도파민과 딱 결합이 되면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TD 러닝 그러게 이게 중간에 그렇죠. 이게 중간에 있을 수밖에 TD 러닝의 이제 요 시기 어떻게 보면 이 벨만 이쿠에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잖아요. 이 RT 플러스 1 더하기 요게 딱 이제 벨만 이쿠에이션과 이제 딱 결이 맞아서 뭐 벨만 이쿠에이션이죠 이게. 그래서 아마 TD 러닝이 벨만 이쿠에이션이 없었으면 뭐 당연히 없었겠죠. 예. 이 옵티멀 컨트롤은 제목 자체가 말해주지만 옵티멀한 걸 찾는데 맞아요. 사실 이걸로는 모든 그 서치 스페이스를 다 서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옵티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V라는 함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항상 휴리스틱한 V를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또는 Q 펑션을 구축하게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옵티멀 컨트롤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았지만 항상 인피니트리 언폴딩을 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진 존재로서 좀 중간자의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티오렘이 있더라고요. 이 밸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뭐 Q 밸류도 액션 밸류도 그렇게 하면 컨버지가 된다라는 티오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만약에 수없이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계속 그렇죠. 행동을 하면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게 네.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한계점은 그러지 못한다는 게 그렇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V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예, 예. 그게 참 그래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도 진짜 제가 던져야 될 것 같아서 던졌는데 답을 잘 모르겠는 약간 그래서 이 질문은 가지고 좀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네. 가져왔는데 지각, 기억, 주의 저희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영상들이고 홍 교수님이 정말 재밌게 인식, 추론, 기억, 주의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트랜스포머 마지막에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트랜스포머와 이 호필드 네트워크까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RL과 이거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럼 RL의 중요 요소 네 가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좀 매핑을 해보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1.3 페이지 아직 페이지 10페이지를 저희가 못 벗어났지만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책, 보상 신호, 가치 함수, 모델 요 네 가지가 RL의 가장 중요 요소 네 가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국말로 좀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책은 주어진 시점에서 에이전트의 행동 방식. 그래서 나 지금 뭐 하지? 이런 질문 저희 지금 진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핑 스테이트 투 액션 혹은 매핑 시츄에이션스 투 액션이고 나 지금 뭐 하지? 이거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밑에 것들이 다 필요한 건데요. 보상 신호는 각 시점에서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하나의 숫자라는 그 싱글 넘버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보상 신호가 지금 최근 RL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건 진짜 클래시컬한 바닐라 RL에 대해서 좀 설명은 그 리차드 서튼과 앤드류 바르토가 쓴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상 신호는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보내는 거고 이 목표가 그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총 보상의 양이 최대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가 즉각적인 리워드에 대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딜레이드 리워드까지 다 합친 어큐뮬레이티드 된 토털 리워드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목표인데 반해서 보상 신호는 즉각적인 외부 신호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상 그 리워드 RT 혹은 RT 플러스 1 하면은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즉각적인 이미디엇 리워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중요한 이 기억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그게 즉각적인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즉각적이지 않은 외부 신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행동에 체인을 했을 때 그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일련의 행동을 다 했을 때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적어주신 건 보상 신호는 즉각적인 외부 신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저 즉각적이 제가 말한 즉각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모멘터리하게 외부 신호가 온다는 뜻에서 즉각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수식에서도 보셨지만 RT가 있고 V T 플러스 1이 있는데 그러니까 V라는 value라고 여기 뒤에 가치 함수가 있는데 value는 미래까지 다 합친 그 기대값이에요. 미래까지 이너 롱런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기대값이 바로 가치인데 그것과 좀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보상 신호는 즉각적인 건데 그러면은 보상이 없으면 가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보상은 결국에 하여튼 딜레이드 된 리워드가 있어도 여기서 이 보상 신호는 그 시점에 가서 받는 리워드를 리워드라고 이 보상 리워드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그 미래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가치. 앞으로 거는 이제 가치. 그래서 가치 함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태의 가치는 현재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제 뭐 상태의 트래젝토리 행동을 통해서 상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미래까지 고려했을 때 축적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상의 총량, 총합이죠. 썸이죠. 토탈 썸 오브 리워드고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바로 가치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보상 신호는 즉각적인 이 desirability인데 반해서 이 desirability가 뭐죠? 저기 하여튼 리워드라고 할게요. 그럼 바람직한 그런 거죠. 즉각적인 어떤 목표인데 반해서 바람직한 목표인데 반해서 가치는 long-term desirability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치는 하여튼 현재 스테이트에서 못 받아도 나중에 스테이트에 받으면 그게 다 합쳐지는 게 바로 이 가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은 좋지만 길게 보면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 반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하이 리워드가 있지만 뭐 지금 이렇게 초콜릿을 먹으면은 굉장히 달달해서 좋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병에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가치 함수도 어떻게 보면 보상이에요. 근데 expected, accumulated reward인 거죠. 그래서 이 리워드랑 밸류의 어떤 컨트레스트를 계속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워드는 프라이머리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프라이머리한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이 밸류는 프레딕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세컨더리한 거고. 그래서 리워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즉각적이면서 제가 지각과 기억과 주의 중에 하나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지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밸류는 좀 더 기억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Without rewards, there could be no value. 그쵸? 뭐 리워드가 없으면 밸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the only purpose of estimating value, 밸류의 존재 목적은 다 리워드를 더 많이 얻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is values with which we are most concerned when making and evaluating decisions. 그래서 밸류는 사실 이런 때만 이제 필요한 거죠. decision이 이제 판단할 때 action choices are made based on value judgment. 그래서 이제 밸류가 하여튼 밸류는 그래서 그 리워드에 속한 어떤 세컨더리한 거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리워드가 그러니까 퍼셉션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밸류가 기억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말에 너무 동감이 되고 근데 밸류는 지금 설명하신 거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미래. 그러고 보니까 기억은 패스트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스테이트 프리딕션이나 밸류 이밸류에이션도 내 기억에 기반해서 네. 하는 거니까 정말 기억과 과거와 미래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할 얘기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건 질문 또는 뭐 좀 궁금한 점이 RL의 필드에서 지금 액션 choice are made based on value judgment라니까 결국에 리워드와 밸류가 있으면 밸류가 더 밸류드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삼모사 같이 지금의 그 즉각적인 기쁨보다 좀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걸 가능해 오는데 왜 요즘에 많은 상황에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즐기는 것도 인생이고 욜로. 네. You only live once. 예, 지금 즐기는 것도 인생이고 나중도 인생인데 왜 굳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나? 지금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지금의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재밌게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이그젠플이고 이 RL도 모든 것이 다 미래에 축적된
보상만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인간 지능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최적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마 수학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래 총합의 보상이 지금 그쵸, 즉각받는 보상보다 커야지 이 모든 그쵸. 말들이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디스카운티드 된 리워드까지 이제 합쳐서 그게 컸을 때 이게 결국엔 밸런스인 것 같은데 그 밸런스 결국 디스카운티드 그 감마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에 또 그거를 굉장히 높게 두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있네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면 사실 욜로로 살아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모델인데 네. 저희 모델 엄청 관심 많잖아요. 네. 모델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세상에 대한 모델, 스테이트 트랜지션, 리워드 프레딕션 다 이런 게 이제 플래닝, 뭐 모델 베이스 러닝 이런 게 다 이제 모델인데 모델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다 어떻게 보면 수식 없이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 수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위치를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본 건데 지각은 한 요쯤 하여튼 제가 딱 위치는 못 시키지만 보상과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물론 가치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기억은 좀 이쪽이 아닐까 모델과 같이. 그런데 또 기억이 여기에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주의는 또 현재 골이 되게 중요하니까 보상 신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뭐 여기에도 있는 거고 여기도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인터밍글드 돼 있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가 딱 지금 제가 요 질문에 대한 거는 해답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피규어아웃 해보자 이런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핵심 요소는 일단 그 TD 러닝과 이 클래시컬 RL에서는 가치 함수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 함수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다음에 어려움들과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이제 전체를 다 모른다는 거. 그죠? 리미티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옵티멀 컨트롤 같은 이제 다 아는 거에서는 약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실존적인 어떤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런 생티언 뭔가 오르가니즘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확률적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쇼텀과 롱텀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고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고 또 uncertainty라는 게 생겨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플렉서빌리티 트레이드오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이 학습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주제들이 있는 거죠. RL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요거를 공부하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제가 막 머릿속에서 막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앞으로 좀 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좀 계속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뭐 프레딕 코딩에서의 프레딕션 에러와 리워드 프레딕션 에러와의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액티브 인퍼런스는 저 두 개를 합치려는 약간 그런 시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퍼스트 프린시플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이런 굉장히 궁금해졌고요. 그 다음에 러닝과 인퍼런스 관점에서 강화학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결국 이 러닝과 인퍼런스 두 개의 차이도 저희가 사실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많진 않지만 하여튼 이 두 개 관점에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인퍼런스 같긴 한데 러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 인퍼런스 세르게이 레빈을 보면은 어떻게 이게 러닝과 인퍼런스가 차이가 나는지를 그러니까 진짜 미묘한 것에서 이제 이것들을 컨트레스트를 만들면서 이런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보상은 정말 외부 신호인가? 앞에 그냥 보상 외부 신호라고 딱 그냥 선언을 하고 나가는데 도대체 보상이 뭐지? 이런 질문. 보상이 정말 외부에서 나오는 게 맞나? 이게 이제 Where do rewards come from이라고 하는 사실 앤드류 바르토가와 이제 그 공저자들이 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 2004년 논문인가요? 이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상이 유일한 오브젝티브가 되는 게 맞나? 이것도 그 컨트롤 에지 인퍼런스 가면은 다른 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 실버도 이 맥스 큐로 하지 않고 막 큐를 좀 다르게 하고 뭐 평균으로 하든지 뭐 스무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보상을 이제 유일한 외부 신호가 맥스 보상을 유일한 신호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변화시키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오브젝트가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물들이나 인간이 이걸 진짜 실제로 유일한 오브젝트로 삼는 게 맞나? 이런 질문, 좀 근본적인 질문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치는 또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에서 오는가? 뭐 Where does value come from이라는 또 논문이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서머필드의. 그다음에 브레인에서 강화학습은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가? 이 질문, 마지막 질문도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 TD 러닝 해가지고 저는 강화학습은 뭐 엄청 많이 이해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약간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TD 에러가 도파민 시그널과 돼 있다는 거는 정말 되게 아름다운 저희 옆에 계신 김영구 교수님의 2020년 셀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아름답게 데몬스트레이트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 TD 러닝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unexplored. 아니, 질문 하나하나가 주는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고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고 사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생물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계산 신경과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그야말로 뭐 이거 꼭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인텔리전스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굵직굵직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그래서 혹시 이 질문을 하나씩 좀 파헤치시나요? 아니, 지금 오늘 기대감을 너무 주셔가지고 오늘 녹화 바로 전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머릿속에 너무 맴돌아서 여러 했는데 가지 생각이 사실 요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함께 고민을 하면서 다음 시간엔 제가 TD 러닝과 그 벨만 이퀘이션과 MDP 등등 약간 수식을 가지고 와서 좀 자세히 좀 파헤쳐 봐야 이거를 내가 이제 아래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교수님 프레딕티브 코딩 파헤치기처럼 돌려보는 동영상을 네. 한 편 더 만드시는 건가요? TD 러닝과 Q 러닝 파헤치기 뭐 이런 거를 한번 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 너무 재밌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신 RL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이제 모델 베이스트 RL과 딥 RL 그런 논문들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RL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논문들 중심으로 좀 살펴봐서 제가 보니까 한 2번을 더 해야 돼. 어떡하죠? 아니 뭐 전혀 저야 뭐 배우는 원래 한 번에 마치려고 했다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브레인 시스템 뉴로사이언스적인 측면도 그래야 계속 될 것 같아요. 넣어주시고 예. 그 교수님이 좀 많이 제가 그 지난번에 왜 베이설 갱글리아에서 예, 그 예, 했던 예, 그런 것도 예, 예. 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저희 토의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더 프로보킹한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네. 하나, 둘, 셋. 유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